자, 첫 번째 소식부터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합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첫 번째 소식은 way. 이 노래처럼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분들, 바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I've had a few 순위 먼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려 1시간 32분 동안 서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아주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아주 오늘 주목도가 높았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먼저 오늘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핵심 메시지 정말 다양한 방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식 정면 돌파. 어떻게 보면 무소의 뿔처럼 가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정농단 세력 없다. 비선은 없다. 그리고 당분간 떠밀려 사는 인적 쇄신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은 오늘 네. 기자회견 네.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정윤회 문건에서 얘기됐던 정윤회 씨 국정농단 비선 실세 끝. 그 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루고 싶다라고 요약한 경제 부흥과 통일 기반 조성 시작. 이것을 오늘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 오늘 제일 주목했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점수를 줄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조수진 차장, 오늘 작년에 비해서 오늘이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시간도 늘어났고 질문 수도 좀 늘어났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돌발 사태도 있었고요. 또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비롯된 이 진짜 비선 실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 뒤에 첫 언급이란 점에서 정말 다양한 질문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 16명이 질문을 했는데요. 16명이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3개, 많게는 4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3 정도만 하더라도 한 50여 가지의 질문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 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사전에 전혀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만 한 10여 분 전에라도 대통령에게 우리가 준비한 질문은 이런 거다라고 건네주는 게 관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정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좀 더 현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네, 이런 취지인데요. 이번에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질문지를 건넸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조수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했고 박성원 논설위원은 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하셨는데 네. 저런 전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약간 진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때도 질문 내용을 통째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실제로 질문했던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자를 순번을 정해서 기자들이 정해지면 기자들이 무엇에 관해 질문하겠다.
남북 관계에 관해 질문하겠다. 정윤회에 관해 질문하겠다. 예. 이런 요지만은 통보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오늘 그 회견에서는 실제로 그 파트별로 다시 말해 일간지에서 일간지 간사가 그 분야를 일간지의 경우는 뽑기로 오늘 뽑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뽑기로. 동아조선 뭐 이런 일간지. 예.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매체별로 또 종편은 종편 방식대로 순번제로 하든지 뽑기로 하든지 또 지상파 이런 식으로 매체별로 해서 기자를 선정한 다음에 9명 플러스 알파의 범위에서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기자들이 짜달라. 그래서 기자들이 짰고 질문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형식으로. 그런데 아까 보면 대통령이 아까 이렇게 막 뭔가 준비된 질문서를 약간 보면서 답변하는 게 보였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기자들끼리 이제 질문해서 각사 기자들이 오늘 보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에 관해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자들 간에 상호 공유를 해야 되니까 적지 않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공유한 과정에서 이것이 청와대에서 어떤 내용들이 예. 질문된다라는 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도 네. 모범 답안지를 어느 정도는 준비를 했을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예. 집권 3년 차의 어떤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한 기자 수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은 작년에는 82분이었는데요. 올해는 10여 분이 늘었습니다. 질문 가지수 그리고 기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시간은 10여 분 늘어난 거죠.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짧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두하 변호사께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 사실 저희가 예측 가능했던 데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뭐 경제 개혁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셨고 기업인 가석방 같은 것도 원칙론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인적 쇄신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대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단지 하나 제가 바라는 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께서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특보단도 뭐 보강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청와대 시스템도 일부 개혁하겠다. 그리고 내각에 있어서도 인적쇄신, 인적 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가로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들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이후에 여론의 추이도 한번 살피셔서 인적 쇄신에 좀 국민들 예. 바람을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바로 그 인적 쇄신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황순욱 팀장. 네. 오늘 이두하 변호사도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대통령도 오늘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 옷이나 입지는 예. 않는다고 어떤 합니다. 의미가 담겼을 그렇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빨간색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상승, 예. 그렇죠? 대세,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지금 화면에도 보고 있지만 빨간색, 붉은색 자켓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내용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또 열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표정 오늘 아주 결연해 보였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한 모습, 옷도 입은 것도 저희가 오늘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옆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나와 계시고 문재인 핵심 3인방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거치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질문이 막 하나 도착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빨간 의상이 눈에 띄었는데요. 의상 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디자인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걸 먼저 짚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또 잠시 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황순욱 팀장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대통령의 의상,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그러니까 직접 사비로 사는 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여하는 옷, 두 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사비로 사는 옷의 경우에는 주로 양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그 옷은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본인이 그러니까 산 거니까. 예, 본인 예. 자비로 구입했던 양장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사가 가져 나갑니다. 그렇지만 한복 같은 것은 대여합니다. 제2부속실, 원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제2부속실에서 의상을 담당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한복을 대여합니다. 그런데 이 양장회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많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예. 그런 건 본인이 산 옷이고요. 한복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한복의 대여 비용은 이제 제2부속실 경비로 충당을 하고요. 일부 자비로도 사는 경우에 예산에서 조금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두화 변호사께서는 저 이명박 정부 때 새누리당 네.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네. 자, 영부인의 옷, 또 대통령의 옷, 이 문제 좀 아시죠?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사실 운영위라 그래서 청와대를 관할하는 그 운영위의 소속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럴 때 보면 청와대 예산 중에 일부가 대통령 의상과 관련된 그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사실 협찬을 해주거나 뭐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의미가 없고 실제로 뭐 옷은 훨씬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예. 근데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그 예산 아주 적은 예산 일부와 그다음에 보통 대통령 자비로 의상을 자비로. 마련했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의 경우엔 별 무리가 없지만 영부인 여성의 경우에 좀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요. 아마 지금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디자인에 있어서 확고한 본인의 취향이 있으십니다. 예. 깃을 올리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상 오늘 색깔 갖고도 그러는데 올해 색깔이 저런 색깔입니다. 저처럼 이런 빨간 색깔이 아니고요. 저 마르셀라 색깔이라고 하는데 올해의 색깔이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 예. 단호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자, 한복의 경우에는 네. 대통령이 양장의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추천도 받고 하는데 한복은 본인이 직접 고른다. 네. 예,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옷에 대한 관심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자세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나와 계신 핵심 실세들,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이 3인방 어떻게 앞으로 거취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또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게 되는 그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이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을 주고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실세 논란, 그리고 바로 정윤회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도 저 장면을 직접 중계되는 걸 봤는데 네. 정윤회 씨 관련 설명하는 부분에서 네. 다소 박근혜 대통령이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네. 저도 들렸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다. 예. 네, 그리고 근처에도 온 적이 없다. 국정 근처에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이번 문건 파동의 바로 진원지가 됐던 정윤회 씨가 이른바 십상시 비서관들을 움직여서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비공식적인 라인에 의해서 참철당하고 있다. 예. 이러한 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수사 결과 밝혀졌지 않느냐. 이것들을 분명하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매듭을 짓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까지 이르렀던 그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이른바 7시간 행적으로 본인이 어떤 대통령이 정말 그 입에 올리기 어려운 어떤 행적의 의심을 받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떤 분노가 좀 표출되는 예.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자, 일단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없기는. 그죠? 그리고 정윤회 씨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에선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청와대 여러 가지 인사 문제, 또 그리고 항명 파동, 그리고 문건 유출, 이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분명하게 지금 이 일로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언급이 오늘 주목을 받았던 것은요. 바로 이 청와대 문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 청와대 문건을 보고받고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인가. 또 지난주 금요일 불과 기자회견을 사흘 앞두고 일어났던 이 돌발적인 악재에 대해서 이 민정수석의 바로 윗상관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묻지 않겠는가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정말 사심없이 일하는 드문 분이라는 아주 그 높은 평가와 함께 지금은 아니다. 당면 현안들을 먼저 수습한 뒤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이 당면 현안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렇다면 이 당면 현안은 언제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언제 결정이 나느냐? 이것이 예. 관심사입니다. 자, 언제 결정이 날까? 바로 이게 관심사라고 했는데, 자, 이도하 변호사께서 관측을 해본다면, 자, 저 정도 어쨌든 정치적 수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일로 물러나게 하진 않겠다. 이게 대통령의 뜻인데, 그렇다면 언젠간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김기춘 실장의 거취를 정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 그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도 사의를 표명했고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태가 수습이 되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의가 수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국무총리의 개각 그때쯤에 이 청와대의 비서실장 자리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바뀔 시기는 그 해수부 장관이나 이런 시기와는 달리 2월 이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가장 강력한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임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5월 이후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5월 이후. 예, 결국에는 그때는 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2월에도 일정 부분 장관 중에 일부 또 지금 공석인 청와대 비서진 중에 일부는 또 개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사를 좀 두고 나누어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이렇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고로운 부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물러가는 모습을 좀 배려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배려도 할 수 있겠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 오늘 네. 개각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요. 네.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해수부만 하겠다는 거의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해수부 장관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하고서 그 개각의 범위를 물었는 데 대해서 예. 그렇게 특정한 것을 보면 이른바 그 분위기 쇄신용 개각,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그 특유의 어떤 그 원칙이 다시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해수부 장관을 일단 채우고 나서 아까 지금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5월경으로 예상되는 이때 총리 교체 때 같이 개각의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 여기 이 3인방이 나와 있습니다. 참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들인데, 저도 네. 이분들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긴 했는데, 네. 자,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이분들을 임기 말까지 함께 네. 갈 거다 이런 네.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왜 도대체 이분들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네. 과거에 사례가 좀 있었다면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그 지난 2012년 대선 때의 얘기인데 유승민 메시지 단장이 예. 그 어떤 후보에게 긴급하게 보고를 하려고 후보를 찾았는데 했더니 그 정호성 과장하고 의논을 하시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호성 과장은 바로 지금 저기 있는 가운데죠. 예. 제1 부속 비서관. 그렇죠. 현재 대통령의 어떤 그 명령을 전하고 또 대통령께 들어올 보고서를 정리해서 대통령께 직접 그 내실에다가 전달하는 이러한 그 정호성 비서관과 상의를 하라. 그래서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들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3인 비서관에게 의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과거 그 배신 트라우마, 바로 그 부친의 예기치 않은 서거를 야기했던 예. 바로 그 대통령이 밑에 거느렸던 사람들과
조그만한 간격이라도 벌어져 있을 때 예기치 않게 자기가 신임했던 과거의 부하들 또는 자기의 욕심이 있었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바로 어떤 예기치 않은 그 배신을 당하고 엄청난 사태가 빚어졌던 것에서 첫째 충격을 받았고, 둘째로는 그 부친의 서거 이후에 부친과 가까웠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소위 많은 정치인들이 그 본인을 배신했던 막 이런 것에서 본인이 직접 젊을 때부터 데리고 써서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 정치를 하거나 다른 욕심이 없는 말 그대로 애들이다. 내가 보증하고 믿을 수 있는 비서들이다. 이런 이 3인 비서에게 더욱더 천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조수진 차장이 보기에도 임기 말까지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분을 만났는데요. 예, 이분 역시 대통령이 가족도 없고 오로지 나라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없을 경우에 대통령 굉장히 외로울 거다. 임기 말까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그 단언을 했고요. 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작년 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세 사람에 의존하는 의존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대단히 높다. 이런 예. 평가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가겠다. 뭐 웬만큼 흔들어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청 관계 그리고 소통 부재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다. 뭐 당을 너무 개입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뭐 지금도 자꾸 친박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이걸 언제 떼어내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는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대면 보고를 더 늘리라. 사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대통령이 웃으니까 내각이 전부 웃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친박을 어떻게 떼어내버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 친박이란 말 자체를 떼어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표현일 텐데 이렇게 계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싶었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도하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친박만 챙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12월 19일 날 작년에 친박 의원들만 가서 청와대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친박만 챙기고 또 김무성 대표와도 껄끄럽고 이런 관계로 보이시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박만 실제로 챙긴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지금 청와대나 관저에 들어가서 식사를 안 한 분들은 또 친박이 아니냐, 친박인 분들만 들어가고 친박 아닌 분들은 안 들어갔냐 이런 것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친박 의원들 중에서도 못 들어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친박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철학을 같이 하고 본인이 뭐 그 당직 중에 일부를 하고 있거나 해서 이 소통을 해서 좀 협조의 필요성 그리고 요청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나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12월 19일 날 7인회에 그 7인의 그 만찬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명을 하시던데요. 예.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오가는 자리도 아니었고 저한테 전화 거신 분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 오랜만에 뵙고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대통령들도 보시면 안가나 청와대 뭐 또 관저에 식사 초대를 하는 분들은 개중 인연이 오래되고 좀 편한 분들을 그렇겠죠. 아무래도 많이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의 당청 관계 대통령이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데 네. 자,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죠. 상당히. 예, 특히 예. 지난 연말에 빚어졌던 일입니다만 그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그 교원연금이나 다른 연금까지 붙여서 개혁을 하려는 것들이 당 대표나 당의 주요 지도부하고 상의도 안 된 채 정부에서 갑자기 해달라고 날아오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친박들이 또 그 무슨
의견을 듣겠다고 모처럼 대통령이 사실 의원들을 모은 건 좋았는데 12월 19일 날 대선일 날 아까는 날을 세다 보니 우연히 미뤄져서 해필 그날이 됐다고 하지만 그 바로 대선 2주년 되는 그날 친박 의원들만 속닥하니 모아서 얘기를 들은 데 대해서 바로 한때 친박의 그야말로 원조 친박의 좌장이었던 김무성 대표가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말 안 해도 불문가지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서청원 의원이 바로 이제 그 이른바 그 밀월 기간은 다 했다라면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는 사실 뭔가의 그 긴장 관계가 올 들어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새누리당 지지층에도 적잖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김무성 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회견을 어떻게 봤을지 궁금한데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 청와대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밑에 사람들이 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새누리당이 이 모든 대통령의 뜻을 받아가지고 밑받 뒷받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문에 뭐 친박 비박 뭐 이래서 하는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당을 다합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하는 걸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인데 김무성 대표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도 해야 되고 적절히 견제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다 한꺼번에 넣었는데 조수진 차장 보기엔 어떠셨어요? 네.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찾아서 한 발언인데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이 힘들어한다. 그리고 여기 영상은 없지만 기자들에게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으려 한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죽으려 한다? 예, 이 질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냐면 바로 이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을 직공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드물게 사심이 없이 일하는 분이라고 무한 애정을 표현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그 대통령 발언 보셨겠지만 친박을 떼내고 싶다.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당청 관계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친박 아닌 의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친박해야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모두가 친 DJ, 친 노무현 의원이 돼야 되는 것처럼 친박은 필요하고요. 김무성 대표와는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 무슨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소통을 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마 조금 서운한 두 분 간에 서운한 게 아니라 소원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이 왔습니다. 정책 조율 및 소통을 위해 특보단을 운영하겠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혹시 유명무실의 조직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지난 정부에서도 특보단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요. 바로 이 3인방이 그대로 있는 한 이 특보단이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냐? 아마 이런 취지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이 특보단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에 처음으로 특보단을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정책 특별 보좌관을 두고 있는 데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특보단이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어떤 이강철 전 정무특보 이런 분들이 그 특보직을 맡았고요.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동관 전 공보특보 뭐 이런 식으로 특보가 가동이 됐죠. 저는 이제 이 특보단에 대해서 검찰과 상설특검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또 3년 차에 어떤 공보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로서 명확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어떤 검찰에서 파견된 인사를 가지고 특별 감찰, 특별
그 수시로 가동되는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좋은 제도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보단 신설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통령 청와대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잘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의 답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